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4.6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유튜브에서 양질의 과학 콘텐츠로 확고한 시청자층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평행선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방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철원군 김합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8.2도, 서울도 영하 4.6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권에서 복사 냉각 현상이 겹치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들겠고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유튜브에서 이 확고한 시청자층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의 방사능 관리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예능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과학 지식부터 한일 경제전쟁 속 과학 팩트체크까지 YTN 사이언스의 고품질 콘텐츠는 유튜브에서도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독자 수는 25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조회수는 1억 8천만 회, 시청 시간도 1,600만 시간에 육박합니다. 특히 최근 1년 새 구독자가 10만 명이 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고품질 방송 콘텐츠를 재가공해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덕분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핵심 부분만 짧게 편집을 한다든지 재생 목록을 엮어서 비슷한 코너나 비슷한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자는 45살 이상이 55%를 차지했습니다. 또 남성이 75%로 여성보다 3배 많았습니다. 유튜브에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가운데 다큐멘터리와 같은 양질의 콘텐츠가 중장년층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길거나 특수성 있는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과학 콘텐츠, 역사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한 지속성 있는 시청이 많아진 그런 흐름 속에서 YTN 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독창적인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독자의 호응도 많고. 지난 8월엔 과학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사이언스 투데이 채널을 분리 개설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과학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에서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 통상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양자 협의도 평행선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인 정혜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과 협의 후 협의 결과를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협력관은 양국은 그간 2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시기는 저희가 이제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주니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은 협의 후 기자들에게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 현장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소가스에서 미세먼지를 골라내 깨끗한 공기만 배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연구진이 이를 현실화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해 34만여 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 현장에서 나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전기를 띤 아주 작은 물방울을 분사해 초미세먼지가 달라붙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충남 보령화력 1호기에 이 기술을 적용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해봤습니다. 4개월 가동한 결과 초미세먼지는 97%, 탈황 공정에서 나오는 초미세 석고 입자는 95%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 절감 효율 90%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일본 업체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같은 시간당 그리고 같은 면적당 2배, 3배 이상의 접촉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자그마한 집진기로도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또 기존 집진기에 특정 장치만 추가하면 돼 설치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집진기를 개조만 하면 되는 일이라서 설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폐수에 섞인 미세먼지는 처리 과정을 거쳐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발전소와 제철소 공장에서도 실증 연구를 진행한 뒤 내년 4월쯤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국내 연구진과 유럽연합 EU 연구진의 핵융합에너지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집행위원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한 EU 기술관리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는 국제 핵융합실험로 운영과 실험, 전력생산실증로 연구를 위한 협력 분야와 이행체계가 담겼습니다. 한국과 EU는 특히 이터 장치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플라스마의 순간적 붕괴로 인한 장치 손상 완화 연구를 최우선 협력 과제로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이터는 핵융합에너지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시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EU 등 7개 나라가 공동 개발하고 건설 운영하는 실험로로 핵융합 과정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어 인공태양으로도 불립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평택시는 평택항과 함께 고덕 국제신도시 또 삼성반도체 공장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평택항 인근의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 설명회가 열려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점을 활용해 동북아 거점 항구를 목표로 문을 연 평택항. 이미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구로 자리 잡았고 인근의 삼성 반도체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물류 운송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에 맞춰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반공사가 완료되는 포승지구는 여의도 면적보다 약간 작은 200만여 제곱미터. 제조와 물류업체가 들어서는 산업단지로 서해대교에 인접해 있고 2022년 서해안 복선 전철이 주변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주변 산업단지보다 30% 이상 낮은 분양가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Location is excellent. The infrastructure around it that's now in place. There's cost advantages for the land and the talent that people will be able to take from. 포승지구와 비슷한 면적의 현덕지구는 관광유통 중심단지.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민간 투자자 유치에 함께 나섰습니다. 우리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의 강점을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잘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일자리도 만들고 공장도 짓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이 한창인 평택 지역에 조성되는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에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서울에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고등학교가 생깁니다. 또 서울 지역 모든 특성화고 학생은 51시간 이상 AI 관련 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서울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분류되지만 이 분야 전문 기능인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점을 고려해 위기의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한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1년 두 곳을 시작으로 4년 동안 특성화고 10곳을 AI나 빅데이터 고교로 전환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특성화고는 미래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AI 고교 개교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 4개 분야 각 20명씩 8명의 교사를 내년부터 전문 기관에 위탁해 6개월간 연수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생소한 기술을 불과 6개월 교육받고 가르친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 2021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부터 AI 관련 과목을 5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모든 특성화고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고 교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교과서를 2024년까지 매년 2종류씩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방안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특성화고 세 곳 학교 사례를 통해 마련된 발전 방안은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50%대까지 추락한 취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해법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YTN 권호진입니다. 이달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7.6% 인상돼 이 세대당 9만 4천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34%인 259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르지만 절반가량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50대 개인 사업자 최모 씨는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로 62만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올라 보험료가 지난달보다 5만 9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충남 홍성에 사는 60대 박모 씨는 재산 과표는 늘었지만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가 6만 2천 원 감소했습니다. 이달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7.6% 인상됩니다. 한 달 평균 6,500원가량 올라 매달 보험료로 세대당 평균 9만 4천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 전체 758만 세대 가운데 34%인 259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절반가량은 변동이 없고 19%인 143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서울 12%, 부산 9%, 광주 10% 이상 올라 지역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재산세 인상률은 높았지만
소득 증가율은 한 해 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보험료 증가율은 작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달분 건보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중국에서 패스트 환자 재명이 발생해 이 패스트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패스트는 조기 진단 시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네이멍구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직항 노선이 없고 베이징에서 보고된 폐패스트 환자 역시 추가 전파 사례가 없어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국내 유입 사례가 있더라도 24시간 감시 체계와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치료제인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돼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는 패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명률이 85%에 이르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하면 치명률은 10에서 50% 정도로 낮아집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사모아에서 홍역으로 최소한 어린이 1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뉴질랜드와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사모아 옵서버는 사모아에서 홍역이나 합병증으로 최소한 어린이 15명과 어른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일한 성인 희생자의 5살 난 쌍둥이 자녀 등 어린이들이 주로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모아 국립응급조정센터는 공식 확인된 홍역 관련 사망자를 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한 방송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병원 집중치료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모아는 최근 홍역이 만연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강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약 20만 명이 사는 사모아에서는 지난 3주 동안 700여 건의 홍역 발병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궁화에서 항암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대 공동연구팀은 이 무궁화 뿌리 추출물에서 사람 폐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화합물 6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합물 가운데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신물질 3종이 있었다며 각각 무궁알렌 ABC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궁알렌 B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는 다른 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천연물학회가 발견하는 식물화학 분야 학술지 파이토케미스트리 레터즈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각종 성인병 위험을 높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과정이 규명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과정을 방해하는 단백질 캡1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LDL 콜레스테롤이 간세포 표면 특정 수용체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캡1이 이 수용체를 분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캡1이 없는 쥐는 정상 쥐보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캡1의 작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페트병 분리 배출 수거 사업을 6개월의 시범 사업을 거쳐 아파트는 내년 7월부터 먼저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고품질 페트병은 의류 등을 만드는 재생섬유를 활용하는데 페트병 분리 배출을 통해 고품질로 재생되는 양이 늘어나면 연간 2만 2천 톤의 수입 페트병을 충분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경부는 연간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페트병 24만 톤 가운데 고품질로 재생되는 양을 2018년 2만 9천 톤에서 2022년 1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현대인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외모를 볼 때 후한 점수보다는 박한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존감과 연결될 수 있어서 요즘엔 자기 몸을 사랑하자, 즉 자기 몸 긍정주의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